국회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본관 2층과 1층, 소통관 1층 근무자를 모두 퇴근시키고 긴급 방역을 했고 본관 내 회의와 정당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판 뉴딜 사업에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추석 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거대 여당의 새로운 시장으로 공식 당무에 돌입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으로 새 출발을 알린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닫은 문을 다시 연 지 나흘 만에 건물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오후 일정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했던 사진기자 확진으로 폐쇄됐던 국회 문을 다시 연 지 나흘 만입니다. 국회는 즉시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소집했고 이번엔 국회 본관 1, 2층과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 일부를 폐쇄하고 즉각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본관에서 예정됐던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도 취소됐고 당의 회의 일정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정책위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단장 임명장 수여식과 회의 일정이 있었던 국민의힘은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지도부와 당직자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일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상임위별 분임 토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급작스런 국회 직원 확진 소식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어제 상견례 회동을 가진 이낙연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은 자택에서 이 정책위의장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에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협의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당정청은 총리 공관에서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내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첫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7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국민 참여형 펀드도 20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확보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달려있고 민관이 재원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2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고 민간 뉴딜 펀드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당내 K-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선도형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정부 출자 6천억 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 개정에 앞서 상임위 분임 토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입법 과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정부가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빚폭탄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송거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은 약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512조 원에서 8.5%가 증가한 슈퍼 예산입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2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스마트댐 등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전기차 보급 등 그린 뉴딜에 8조 원, 사회 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 8조 6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며 슈퍼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선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하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모렴치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간의 국가 채무 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 속도로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들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은 외면한 채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뉴딜 정책 이행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며 전면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확장적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여당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탈이념과 중도, 실용을 강조하면서 당의 후퇴하지 않을 변화의 DNA를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총선 패배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며 불신이 축적됐으나 제대로 된 반성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 누구나 함께하는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기반으로 시대 정신과 국민 요구를 담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당의 조직, 정책, 선거 등 당 운영 전반에 혁신이 스며들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뉴노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은 편협하고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등 당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건강한 미래형 정당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차기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설을 일축했습니다. 이 밖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계속 되어 왔었는데 정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줄 건지 말 건지 또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오갔었는데요. 지금 여야당이 당 조직도 정비가 되고 또 추석도 한 달밖에 안 남아서인지 지금 뭐 하는 쪽으로 되도록 빨리 주자 뭐 이렇게 또 더구나 선별 방향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 2차 재난지원금 그 지급 여부를 두고 한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낙연 대표 그 대표 선출 직후 첫 지도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국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4차 추경을 신속하고 규모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그 국가 채무보다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 시기도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고 또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또 규모 있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정이 오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실무 협의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 있어서 이제 국회 밖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네. 다만 오늘 그 저녁 그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예정이 됐던 고위 당정청 그 협의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낙연 당대표가 참석 대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택에서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 또 다시 또 그랬네요. 네, 지금 이 대표가 참 여러 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좀 곤란에 처한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당정 그 실무 협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그리고 이제 그 지급 시기, 뭐 전체 소요 예산 규모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그 1차 때 절반 수준인 약 7조 원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지급 범위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산을 하면 약 그 50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에는 속하진 않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실직자 등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 국민의힘도 일찍이 지금 이제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이른바 선별 지급 이쪽으로 주장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오늘 그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 김 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코로나 사태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계에 영향을 받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지난 1차 지급 당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 잘못된 정책 추진이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30%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기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는지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정부는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이 예산 성격에도 맞고 사회 정의에도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안 대표 역시 1차 지급 당시 억지 춘향식 기부 논란 자체가 전 국민에게 나눠준 것이 부적절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부 그 여권 인사들은 아직도 전 국민에게 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긴 하지만요. 여야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재난에 당한 국민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지급 시기도 그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그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쪽을 먼저 하느냐 했는데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 계층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는 선별 지급, 또 빨리 하자는 공감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뤘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의료계 문제를 다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와 의료계가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의료정책을 논의할 특위를 국회 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당의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의료계 측이 진전된 협상안을 도출하면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오늘 만장일치로 단일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와의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서 씨와 추 장관 보좌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어제 서 씨와 보좌관, 당시 미 이사단 지역대장 등 총 5명에 대해 군형법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서 씨가 군형법상 군무이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 측의 변호인은 병가 등의 법적 문제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이 후보자가 사법행정 권한 분산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혔고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특위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13년간 위장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법관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3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NS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의사들이 파업하는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격려한 건데요. 글에 담긴 표현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편가르기 논란까지 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폭염 시기 코로나19에 대응하던 의료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는 의료진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안다고 언급했는데요. 의사는 빼고 간호사만 콕 집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의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만 건이 넘는 댓글이 쏟아지면서 편가르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료진을 의사와 간호사라는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했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민 이간질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여권은 이러한 해석이 과하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참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고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시비를 거냐라고 비판했고, 고민정 의원은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 측은 순수한 마음으로 격려한 것이라며 편가르기 하거나 이간질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의료계 파업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발탁돼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박성민 최고위원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대로 요즘 연일 화제가 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서 이틀째 돌직구로 쓴소리를 냈다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실제 청년들은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절박함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무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영끌은 대출을 받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신조어죠.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해서 30대가 영끌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발언을 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어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김 장관의 발언이 청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김 장관이 청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청년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청년 문제의 목소리를 내온 박성민 최고위원. 주머니 속에 송곳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박 최고위원의 소신 발언이 정부 정책과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1980년대 중후반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의 필독서와도 같았던 강철 서신의 저자죠. 김영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찾아서 강의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내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를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김영한 연구위원은 오는 9일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초선 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초선 의원이 알아야 할 북한과 종북의 실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주사파 이론을 처음 소개한 인물인 김 연구위원은 91년 5월 북한 공작원이 몰고 온 잠수정을 타고 방북해 이틀에 걸쳐 김일성을 만났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후 90년대 말 북한의 실상을 확인한 뒤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했습니다. 명불허전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실체와 좌파 운동권의 대북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명불허전 모임 시즌1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당 개혁 방안 강의를 시작으로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강연자로 참여한 바 있는데요. 9월부터 재개되는 시즌2는 초선 의원들이 알아야 할이라는 컨셉으로 김영한 연구위원이 첫 모임의 강사로 나서게 됐습니다. 명불허전 초선 모임은 시즌2에서 북한 관련 내용 외에도 친일과 독립, 국정감사 등의 주제로 한 달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사파 대부에 이어 또 어떤 강연자가 눈길을 끌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안개래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21대 첫 정기국회 오늘 9월 3일이니까 지금 시작된 지 3일째인데요. 출발이 순조로운가 싶었는데 또 오늘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이 이제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되나요? 또 지금 한번 문을 어렵게 다시 열었는데 다시 또 그렇게 됐어요. 이상하게 우리 프로그램 하는 날만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요새 재택근무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그 노트북에다가 줌이란 프로그램 깔고 화상회의도 해보고 이 뉴노멀에 좀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사원들은. 근데 이제 제 그 잘 아는 지인들 중에 자영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참 그 가슴이 아프고 우리 좀 빨리 좀 이 위기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자체 영향을 받은 데다가 최근에 이제 2.5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2.5 단계 거리두기는 그 지금 200명대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그러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기는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 깜깜이 확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사실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감염될지를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뭐 뚫렸다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번 정기국회는 저런 식의 복병이 계속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지난 주말에 이낙연 대표가 당선이 됐죠. 뭐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긴 했지만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 호와 그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로서 100일이 됐는데 과연 순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29일 날 진행됐던 민주당 전당대회 지난주에 두 분이 여러 가지 전망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변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낙연 신임 당대표 이제 수락연설에서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재난 상황, 코로나의 전쟁의 승리 이걸 강조하면서 원칙 있는 협치 또 겸손한 정당 등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조금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물론 대표의 바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 환경의 변화도 있겠죠. 21대 국회라는 점도 있겠고 문재인 정부의 4년차라는 점도 있을 건데요. 어떤 변화라든가 뭐 이런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냥 중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성향의 차이가 저는 약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는 좀 강성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고 뭐 친문의 대부 또는 친노의 대부 뭐 이렇게 그동안에 불려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아마 그런 강성이 약간 연성화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의 관계인데 청와대의 관계에서도 이해찬 대표 체제가 좀 청와대와 약간 대등한 관계 비슷한 걸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본다면 지금 이낙연 대표 체제는 그보다는 청와대에 조금 더 종속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되게 정권 후반기 때는 갈등 관계가 여당과 청와대가 그동안에 생기곤 했었는데 달리 보시는군요. 예, 이제 뭐 대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이 당 내 리더십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좀 강성이긴 하지만 큰 줄기를 챙기고 좀 디테일은 좀 맡기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낙연 새 대표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아주 강론에 밝은 사람이고요.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고생 좀 하실 겁니다. 만기 칠라명입니까? 예,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총리 발탁될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전남도에서 만세 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 잘 돼서 축하해서 그게 아니고 야 이제 이 해방이 됐다 이제 이런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고요. 이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낙연 리더십의 이제 양면인데 사실은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좀 아주 센 리더십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그전 이해찬 대표 때보다는 훨씬 더 이 강론의 밝은 리더십을 발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떤 당 내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당청 관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당과? 당청 관계는 이분이 이제 그 미리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전당대회 경선 기간 중에 국무총리는 2인자다. 그런데 당 대표는 1인자다.
따라서 내가 대표가 되고 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또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리더십의 스타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남지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스타일이 전남지사 때뿐만 아니고 원래는 기자 때도 그랬습니다. 왜 기억나시죠? 이낙연 총리 시절에 그 스타일에 대해서 윤영찬 전 수석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노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기자 또 같은 회사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 왜냐하면 그 동아일보 기자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노코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왜 기자들은 흔히 데스크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배 기자가 써온 기사를 이제 이렇게 손질을 할 때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고 해요. 그런 점이 아마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스타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칫하면 만기칠라명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당 대표는 사실은 뭐 정치면 정치 뭐 이런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계에 여러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스타일도 아마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번 주 초에 단행한 주요 당직 인선을 보면 파격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고 눈에 띄는 인물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어데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예. 그러니까 이 인사를 오랫동안 준비한 흔적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무총장을 전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했던 삼선의 박광원 의원을 시켰어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본인이 아마 호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남에 대한 지역 배려를 좀 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예. 영남 출신이시고요. 또 최인호 의원 수석 대변인 맡은 이분이 이제 부산 국회의원이죠. 또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부산이죠? 서울 지역구이지만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배려를 좀 했고요. 비서실을 아주 강화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우영훈 비서실장. 지역구가 제주죠. 예. 그렇습니다. 또 김영배 정무실장. 이분은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 정청 협의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메시지 실장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 안에 실장이 3명이나 되는 거죠. 박래용 메시지 실장인데 이분은 기자 출신이에요. 근래까지 뭐 현장에 있었죠. 몇 개월 전까지.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했던 분이고요. 그 전에 편집국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장을 도전했던 네. 경향신문 안에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인데 메시지 실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메시지에 강한 사람인데 역시 그 메시지 실장을 아주 강한 인물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본인이 대표될 걸 전제해가지고 이미 상당히 준비를 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아니 그거야 뭐 사실 본인뿐만 아니고 당 밖에서도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국회의원장, 상임위원장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도로 데려다가 사무총장으로 쓰는 것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인선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시각으로 본다면 결국 뭐 돌려막기 아니냐 내지는 민주당 내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게 2년 임기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수시로 바꿔다가 당직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한번 뽑아놨으면 그 임기를 될 수 있으면 채우도록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 대변인을 지금 최고위원에 지명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청년 대변인은 청년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나이가 젊다 보니까 물론 청년을 뭐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또 그런 거 있더군요. 최고위원은 당비를 내잖아요. 150만 원씩 내는데 내가 그거 내는 거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해찬 대표가 아니고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 그래서 이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뭐 이런 것까지도 나왔던데 저는 적어도 한직에 있으면 한직에 임명을 했으면 일정 기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좀 기간을 둬야 된다.
자꾸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청년 대변인 이번에 최고위원 지명.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동하고 청년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최고위원을 시킨 것이고요. 저는 이건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인선을 통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그 이제 당청 관계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관계인데 이번에 명칭을 정당 명칭을 바꿨죠. 제1야당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언론들이 그동안에 40년 가까운 인연을 아주 뭐 좋은 인연으로 되게 소개를 많이 했는데 두 사람과의 관계 또 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야당과의 관계는 결정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시는지. 아니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야 뭐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죠. 뭐 과거에 그 이낙연 대표가 기자 시절에 뭐 특종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했다고 하대요. 네. 금융실명제 유보 뭐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인간적인 관계는 나쁠 게 없는데 문제는 지금 여야 관계라는 것이 꼭 민주당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야 관계의 배경에 결국은 당청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 당청 관계는 거의 뭐 일치된 관계라고 봐요. 그런데 네. 지금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당청 관계가 삐그덕거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여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야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또는 야당 대선 주자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야당의 대선 주자가 누가 되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야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지금 이제 앞으로의 대권 이제 대선 주자 얘기했었는데 이낙연 신임 대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동안의 대선 가도의 길에 조금 뭐 어떤 변화의 느낌 같은 게 있습니까? 뭐 그 상태라고 보십니까? 6개월 동안 대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좀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아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을 거고요. 또 실제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서 구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대통령하고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의 관계가 사실 쉽지는 않은 관계입니다. 옛날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김영삼 관계 굉장히 나빴고요. 대체로 다 나빴어요. 김영삼, 이회창도 아주 사이가 나빴죠. 무슨 화형식까지 했었고요. 또 심지어 노무현, 정동영 이 두 분 사이도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하고 여당 대선 주자 관계가 참 쉽지가 않은데 다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 관계가 좀 굉장히 관계가 좀 좋았던 이런 관계입니다. 그게 정권 재창출했던 케이스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대선 주자 어떤 인품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스타일이나 인품상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각을 세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하고 당대표 사이가 좀 원만한 모습을 유지해가는 가운데 어떤 이낙연 이런 대선 주자의 정책 노선 같은 거를 좀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차기 유력 주자로서 신임 이낙연 대표의 운신 행보 어떻게 보시나? 그 사실 저는 이낙연 대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 큰 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그 뭐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에 많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차기 대권 주자, 그러니까 미래 권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청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그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이낙연 대표의 그 어떤 스타일도 많이 바뀔 것이다. 때로는 뭐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관영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양당 대표 간의 회동에서는 복잡한 우여곡절을 다시 겪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일단 상임위원장 문제를 접었는데 이게 재론에서 정리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좀 시기를 놓쳤죠.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전혀 다른 사람의 숙제였습니다.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풀었어야 되는 숙제인데 그 숙제를 못 풀고 지금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정기국회 도중에 상임위원장을 바꾸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극복 정책 법안 이런 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예산 심사에 이제 곧바로 들어가야 되고 또 국정감사도 해야 됩니다. 이 와중에 지금 상임위원장 바꾸기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좀 시기를 좀 이미 좀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기를 잡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 출범 전에 계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가 돼 있다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당선되는 순간 국면을 바꿔서 이런 얘기를 야당에 제안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뭐 상임위원장을 못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바꿀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기국회가 벌써 며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를 미뤘어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여당에서 양보를 못할 것 같고요. 법사위원장 말고 본래 야당 몫으로 여당이 생각했던 것, 또 국회 부의장 이런 것들을 그냥 김종인 위원장하고 야당의 어떤 결단으로 그냥 다시 가져가는 이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현재 없는 국회에 것 같습니다. 부의장 한 명 비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죠. 아마 지금 역대 최장 비어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이낙연 대표 체제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협치와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 기자님께서 선택한 주제 어떤 내용이죠?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오늘 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당명이 국민의힘 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강정책도 대폭 바꿨고요. 김종인 체제의 제1야당 잘 갈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로 정말 100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상당히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당의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적으로 독선적 리더십 이런 지적까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점, 특별히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이다. 잘했죠. 김종인 위원장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전에 당이 어떻게 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뭐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그 야당 지지도가 여당보다 더 높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오늘 약간 다시 회복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복 흐름이 아마 전 뭐 계속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처럼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뭐 당내에서 물론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단력을 갖고 좀 끌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과거와의 결별을 하려면 뭐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과거와의 결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 잘 하고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과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한 것도 잘했고요.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울먹거리고 이건 진정성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이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일 종합평가에. 저는 뭐 그동안에 이제 이념적인 문제에 우리나라 정당이 서로 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자, 이념의 시대가 갔다. 뭐 이런 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의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좀 탈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런 점이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뭐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뭐 울먹이고 뭐 이런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최근에 뭐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마치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외부에 준 측면. 그건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행보 중에 저는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처신으로서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게 하나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 좀 원점에는요. 아쉬운 점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뭘 잘못하면 그냥 비판을 하면 됩니다. 약간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또 시민단체에서는 정책 대안까지 낼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은 수십 년 동안 집권 경험이 있는 전통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위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뭘 좀 그럼 어떻게 하재든지 부동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재든지 뭐 이런 정책 대안 같은 것들을 좀 내놔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상당히 선제적인 몇 개의 정책 입법안을 내놓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뭐 정책 방향을 다 바꿔라, 뭐 장관 잘라라. 이런 건 좀 쉬워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제1야당이 그런 정책 대안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글쎄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의 예도 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잘 아시지만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뭐 그렇게 정책 대안 많이 제시했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저런 식의 태도는 어찌 보면 야당으로서의 한계다. 그건 국민의힘의 한계가 아니고 야당으로서의 한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새 당명을 두고 내부에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새 당명 개정 과정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요, 한 3개월 걸렸어요. 2012년에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공을 들인 거예요. 이제 아쉬운 게 미래통합당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입에 붙었어요. 그 약칭도 통합당 이렇게 그 당이 가보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사실 선거 국면에서 좀 과도기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이름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6개월 만에 다시 바꾸는 게 좀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언제까지 갈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출마까지 한다면 22년까지는 가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대표가 바뀌거나 대선 주자가 생기면 이 당명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그러면 과거에도 이제 뭐 새정치국민회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유민주연합 그건 뭐 회의체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마치 무슨 시민단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자들은 자꾸 뭐 새로 뉴스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당이라는 이름이 빠졌지만 비록 그러나 저것도 엄연한 당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당이라는 이름을 빼고 정당명을 지었다는 부분 이게 저는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있습니다. 신선감은 있는데 약칭이 고민일 겁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또는 두 자로 하면 민주 한 자로 줄이면 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힘 하면 되겠네. 국민의힘을 어떻게 줄이죠? 힘 이상하죠? 국 그럴 수는 없죠.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그거야. 이런 난제가 좀 있어요. 그랬습니다. 물론 시도 자체는 뭐 참신하다고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당명은 또 통과를 시켰는데요. 새 정강정책은 국회의원 4선연임 금지 부분을 뺐습니다. 당의 정강정책의 변화, 주목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기본소득 맨 앞세웠다는 것하고요.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잘 얘기들을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번에 그 4선 연임 금지 이 부분은 전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의원들이 기본소득이나 뭐 5.18 이런 거 반대 못하도록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어떤 협상 카드로 집어넣었던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정강정책에 애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니 국회의원 4선은 못하게 하면 국회의장, 부의장 누가 해야 돼요? 정치도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다선 의원들이 상한용 기자를 엄청 좋아하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차원이 있어요. 이게 반정치주의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국회의원 다선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 반정치주의가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인들이 쿠데타 할 때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백척 간도에선 조국을 기성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 군이 나섰다. 그래서 이제 반정치주의를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 너무 쉽게 우리 국민들이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또 하나 이제 당의 인적인 정비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당무감사 진행하는 걸 두고 누구 어떤 사람들을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의 일부 지적도 나오던데 인적 쇄신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 일부 이루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 약간의 교체 같은 거 뭐 이런 걸 시도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공천을 통해서 충분히 인적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저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그런데 흔히 이제 정당의 당무감사라는 건 잘 아시지만 사전에 이렇게 잘라야 할 산들을 대략 정해놓고 당무감사를 거기에 맞춰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 지금 뭐 아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지는 현재까지 뭐 확인된 건 없는데 인적 관련 문제 가지고 언론들은 강성 태극기 부대랄까 이쪽에 좀 주목을 하던데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뭐 잘라내는 것 아니냐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 강성 뭐 태극기 부대나 아니면 그쪽에 자꾸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곧 이 어떤 당원 관리나 또는 그 지역 관리 이런 거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뭐 아마 그 위원장들이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아마 할 겁니다. 원래 그 사람 드러낼 때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미리 하면은 반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션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DNA를 이식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DNA 이식이 뭡니까? 사람 바꾸는 거죠. 할 겁니다. 오늘 목요정치클럽에서는 마침 이제 시기가 같이 맞물렸는데요. 민주당은 신임 이낙연 대표 체제가 됐고 또 국민의힘으로 명칭을 바꾼 제1야당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 되면서 평가를 같이 했는데요. 오늘 두 분 논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예, 정당은 집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가치를 지키는 것은 사실 학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체제의 제1야당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바꿨는데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중산층과 서민,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힘으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집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권당의 대표가 바뀌고 집권당의 여러 가지 체제가 지금 정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관심은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여야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역시 야당은 우리는 또 야당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야당이라면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자는 기사 쓸 때 늘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줄 논평은 이낙연 대표의 기자 감각에 기대를 하겠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은 여야당에 대한 기대를 담은 주문으로서 마무리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정치클럽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정치클럽 기자가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늘은 맑아졌지만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 중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